이 작품은 조로증, 빨리 늙어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소설이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지? 허구성. 하지만 있음직한 이야기, 개연성. 삶의 진실을 봅니다. 진실성. 을 어떻게 대립과 갈등으로 표현해 놓은 무슨 갈래? 서사갈래. 요게 수필의 특징이지. 한 소년의 삶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깨달음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아름의 인생은 짧지만 인간은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할 희로애락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두근두근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비극적 상황에 놓인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재치 있는 표현, 다양한 수사법이 있어서 비극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이거 영화인가 드라마 있을 텐데 아빠가 강동원이었을걸? 이렇게.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대수. 아마 이 대수가 저기 누구야? 강동원이었을걸? 엄마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송혜교였나? 이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당찬 성격의 고등학생 미라는 17살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된 날.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는 엄마 아빠지만 나의 부모는 내가 크는 것을 보며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병인 졸업증에 걸려 노인의 몸이 되어가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에 나의 사연이 소개되자 서하라는 소녀가 메일을 보내오고 서하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지만 이 나쁜 놈의 새끼 서하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시나리오 작가도 아니야 지망생 따위가 물론 이런 지망생들 뭐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취재를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임을 알고 크게 실망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심리적으로 엄청 충격받았나 봐. 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부모님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편 소설, 성장 소설이고요.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 자기 고백적이라고 지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름이가 주인공이지. 시간은 현대고요. 공간은 주로 병원과 집이고요. 죽음을 앞둔 소년이 겪은 삶에 대한 소망과 가족 간의 사랑. 난치병을 앓는 소년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냅니다. 삶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죠. 부모보다 늙은 아들, 아들보다 젊은 부모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고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내 새끼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참신하게 드러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줄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니까 패스. 다음 페이지. 쭉 갈 거예요. 재밌는 소설이라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14페이지 시작할게요.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는 17살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누구? 아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 그 뒤로도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다라는 때에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은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엄마 뱃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습니다. 내에다가 밑줄 이거 누굽니까? 서술자. 내가 내 얘기 할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약간은 진짜 소설 속이기도 하지. 엄마 뱃속에서의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주위에선 쉴 새 없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쿵쿵 소리의 정체는 뭘까?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지하 벙커에서 모스부호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지하 벙커에서 모스부호에 열중하는 병사는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나지. 엄마 뱃속의 나를.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그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엄마 뱃속에서의 체험을 상상해서 서술하고 있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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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쿵쿵, 둥둥이라고 해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짓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었다. 여진의 민감한 술록, 이것도 역시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나죠.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어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흥겨움도 느꼈었던 거지.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었던 것이다. 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근두근 쿵쿵 둥둥의 소리의 정체는 엄마의 심박수였었구만. 엄마의 심장 소리였었네. 엄마의 심장 소리였었죠. 쿵짝짝 쿵짝짝 쿵쿵짝 쿵짝. 쿵은 엄마, 짝은 내꺼. 쿵은 샌소리, 작은 여린 소리. 나는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어디가 있어? 엄마의 심장 소리를 사방의 비트 요렇게 비유해주고 있죠. 뭐뭐처럼 뭐뭐하듯 직유법을 통해서 엄마 심장 소리를 어떻게 나무가 이파리에 초록을 퍼뜨리듯 너무 싱그럽게 표현해주고 있잖아.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속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흩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비트, 컴퓨터 비트, BIT. 흩날리는 건 비트 주세요 할 때의 그 비트.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었다. 되고 싶어진다. 뭐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 온전한 하나의 생명,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겁니다. 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내 팔다리 자라고 뭐 그런 거겠네.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고 우두구두 뼈가 돋아났고 나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서 두서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럴 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지. 엄마, 엄마, 그래.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 멈추면 너 죽어. 이거지. 아가야, 네. 나도 그래. 가슴이 마구 뛰어. 가슴이 저리도록 뛰는데 멈출 수가 없어. 가슴이 두근두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둘 다 어때요? 엄마와 나의 공통된 심리, 밑에 나와 있는 2번 나와 어머니의 공통된 심리를 이야기를 하면 걱정이 있죠. 뭔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네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지만 나의 부모는 내가 크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다. 맞아. 이거 서술자였지.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가는 조로증에 걸려 병원에 다니게 된다. 아까 소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립과 갈등을 표현하는 서사갈래. 여기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조로증이라고 하는 게 갈등의 원인인 거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개인 대 병이라고 하지 말고 병에 걸려서 태어난 일종의 운명이지. 개인 대 운명 사이의 갈등입니다. 요렇게 또 확인해 놔야지.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암 투병 중이라는 서아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는데 나쁜 년.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구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 동병상련. 사실 이곳까지 굳이 그러면서 막 메일을 받고서 막 가슴이 그때도 두근두근 해요. 어머. 그러면서 막 편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지? 막 계속 고민할 거예요. 사실 이곳까지 산책을 나온 건 그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쓴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답신을 못하고 있었지.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하, 답장을 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잘 쓰려 하는 거였지. 잘 쓰고 싶어서 답장을 잘 못 써.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어떤 표? 지나치게 고민하고 열심히 쓴 티가 나면 안 돼. 나는 그에게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에 자족해서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쉬운 상대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해서 약간 좀 애타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도 싶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사랑이 싹트고 있어. 메일 한 통이.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난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어떤 편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려오기를 바랬다. 나에게 정말 내게 쓸려오다. 나에게 공감하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어떻게 말이 빠져 있죠?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하지? 하지만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하지?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들어갔다. 잔뜩 힘이 들어간 게 왠지 긴장하고 감탄을 주겠다라는 의욕이 과다했었던 거지. 얼굴이 홧홧해지는 내용들이었다. 관념적이고 현학적, 너무 꾸며 쓴 데다가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손살에 쳤던 글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오글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내가 쓰고 있었다. 문체가 제각각이어서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생이 쓴 산문 같고 유치했고 어떤 것은 인문대 복학생이 쓴 찬문, 너무 꾸며 쓴 글 같았다. 이건 뭐 공작새도 아니고 수컷을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양새라냐. 이런 표현들 너무 귀엽지 않아?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왜? 이거 정말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 건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면 돼. 펜 들고 첫 페이지, 첫 문장 한번 써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시작해 보는 거지.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속에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어 라고 촌평한 거를 보면서 깔깔댔는데, 그렇지,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노인, 야쿠자, 여고생들이 주로 나오니까. 아, 요즘 그리고 만화 웹툰은 왜 이렇게 애들이 죽었다 다시 다 이상한 데서 살아나고 그래? 왜 그런 거밖에 없어? 맨날 던전 열리고. 새로운 거 없나?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였었다. 다시 말해서 내 모습이 어떤데, 내 안에 여러 어디가 있어. 지금의 내 모습, 어이구야. 지금의 내 모습,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다라는 말인가? 어머,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욕망이 뭐라고? 모두 나다. 혹은 모두 나의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겠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수심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이서하, 이름을 불러보는 거지.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어떻게? 매우 신중하게 이름을 발음합니다. 왜? 내가 상상하면서 그를 느껴보기 위해서.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지규법, 계속, 비유법 엄청 많이 나오죠.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라도 한 듯이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지는 거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13 등급 중 0계급에 속한다라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 내 마음속의 고요함이 조용한 기척이 되고 그 조용한 기척이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혹은 서하라는 아이가 조용한 기척이 되어서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겠지.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문장을 써야 돼.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답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허공에다가 대고 안녕이라는 말을 써보았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매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 반가워? 마찬가지로 왠지 첫 문장 편지의 시작으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어. 한 소년의 80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습니다. 나는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그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뚱하게 문장이 영화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메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삐걱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한자 따라서 읽으며 and 동시에 그 글자를 메일로, 편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로 쓰는 거지.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근데 이거 사기꾼 새끼인 게 나타났죠. 서하가 암이 걸린 게 아니라 30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깨닫게 되고 이딴 짓이나 하니까 30 넘도록 무명이지. 저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아, 이제 죽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이 내 이마가 푹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내 머리를 만져주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아빠, 호흡이 딸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왠지 좀 불길하죠. 이 소년이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나 좀 무서워요. 아빠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더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서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 간호사가 말리고 있어. 간호사의 만류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알았다. 아, 이게 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인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면 얘 살아있을 나의 아들을 안아주지 못한다. 이런 거지. 여기 또 문장 체크.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라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너무 무겁게 인식이 돼.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던 아버지의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이 심장박동에는 아버지 나에 대한 사랑과 너를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이 함께 있는 거겠지. 엄마 심장은 두근두근이었는데 아빠는 쿵쾅쿵쾅이었어.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에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었다. 어떻게 서로 깊이 정서적으로 교감했습니다. 우린 서로 공감했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자장 맨 끝에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주의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박자. 지금 아버지의 심장소리. 너무나 둘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느꼈는데 이제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거지. 누군가와 온전히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 경험할 줄 없었는데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어떻게 서로가 온 마음으로 껴안으면 돼.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서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었다. 심장을 가까이 포개면 누군가와 온전히 합쳐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 이런 감동적인 소설을 밑줄 그으면서 필기하면서 읽으려니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다 물어봐. 나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렵진 않았었을까. 어쩜 이렇게 성숙해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준 거지. 그래서 엄마 너무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이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를 위로해 주고 있네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충격적이야. 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엄마가 동생 가졌거든. 왜? 그냥요.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다. 한참 전에 엄마가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찾아봤어요. 엄마가 갑자기 안 먹던 약을 먹으니까 엄마 아픈 거 아닌가 하고서 찾아봤었는데 엽산 옆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쩌고 저쩌고 임신 초기 임산부에게 권장이 되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의 종류예요. 이렇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임신했다고 이렇게 해서 들고 가면은 엽산 줘. 이거는 완전 필수야, 필수. 이렇게 꼭 먹어줘야 돼요.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알아요. 그러나 엄마, 언젠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갔지 그랬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나 어차피 살아있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애기 가져도 되잖아요 라면서 잠깐 원망한 적이 있어.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해했었던 기억도 굳이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았다. 왜? 미움보다는 우리의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 힘을 짜내서 말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슬퍼하는 장면을 대화만으로 담담하게 장면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뭐 요것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축복합니다. 그 정도 말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면서 부모님을 배려해 주고 있다. 그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네. 태아였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죠. 낯선 세계에 대한 이게 뭐야? 큰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두려움과 기대감을 느낍니다. 첫사랑을 느꼈을 때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죠.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었지. 죽음을 맞이할 때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두려움과 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은 비록 짧은 삶이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두근두근 하는 그 순간이 삶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해보는 그런 날이 좀 와봐야 될 텐데. 이렇게.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문학 언어의 특성, 직유법 엄청 많이 나오고요. 직유법. 그때마다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세상을 처음 접했을 때의 두려움. 엄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이 사방으로 비트를 퍼뜨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비트는 B-E-A-T 요 비트죠.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조용한 기척이 일어난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고요함이 쩌렁쩌렁해. 역설적 표현으로 이 답을 얘기해 줬네요. 역설적 표현. 잔잔했던 나의 일상에 이 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짜이기는 했지만 나의 첫사랑이지.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막고 은유법을 통해서 어머니의 두근두근 심장 박동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제시합니다. 돋치는 문장의 순서가 바뀌죠.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라도 없는 듯 잠시 휘청대었다. 나의 몸은 가벼웠지만 나에 대한 슬픔과 사랑, 책임감이 더 커졌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문학 언어의 특징,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인 표현 방법,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 전달,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합니다. 서사적 중층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로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서사적 중층 구조.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준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게 합니다.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을 서사에 놓고 있지만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한 채 오히려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세상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매력인 거죠. 다음 페이지.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 두근두근, 태아였을 때, 이서와 만났을 때, 아빠 품에 안겨 있었을 때, 밑으로 와서 제목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처음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며 산 짧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야기. 밑에 나와 있는 2번은 표현법이었고 앞에서 표현법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얘기니까 패스. 안 중요하다 아니야. 3번. 문학의 정서적 체험과 관련된 겁니다. 문학과의 정서적 체험? 무슨 말일까? 문학은 우리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학은 감동을 줍니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동이나 혼에 울림한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감동이래.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쟤는 저러한 고통을 겪는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억압없는 쾌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반성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밑에 나와 있던 거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보자 패스. 밑에 2번 패스. 다음 페이지. 가족과 사랑에 대한 것들. 아르미는 생각하죠. 사랑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상대에게 다가가야 돼. 남겨진 가족까지도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들. 됐을까? 옆 페이지 나와 있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요거 볼 거예요. 어머 두근두근 내 인생처럼 얘도 성장 소설이네요. 교훈적이고 성찰적이고 두근두근 내 인생은 1인칭 주인공이었지만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70년대 서울 주제에다가 별표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현대인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70년대에 이미 돈이면 사람들이 환장하고 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를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공 수나미의 생각과 심리를 섬세하게 서술합니다. 순수한 소년의 눈에 비친 비정한 어른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 지문 짧으니까 한번 보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수나미는 시골에서 상경하여 가게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16살 소년으로 성실하게 일해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수나미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남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고요. 자동차 주인은 큰 돈을 요구하면서 수나미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갈등하던 수남은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가게로 돌아옵니다. 일단은 처음에 자동차 주인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갈등하던 수남이 여기에서는 내적 갈등입니다. 자동차 주인과의 외적 갈등. 가서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돈을 구해와야 하나, 아니면 옆에서 이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자전거 들고 튀어야 하나. 내적 갈등.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들고 튀는데, 들고 튀기 전에 옆에 있었던 주변 어른들이 그냥 들고 가, 들고 가, 저 재수없는 자식,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있었어.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의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다. 공부할 수 있어서. 완전 여러분 같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꿀 같은 시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을게요.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 찾고 수학 문제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신의 행동. 내 자전거이기는 하지만 이게 훔쳐온 거나 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일이었나? 옳지 않을 것도 없지만 나쁠 건 또 뭐야? 자기 합리화.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한테 5천 원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왜 무섭고 떨렸을까?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이 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니까 주인 영감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야. 야, 너 도둑놈 같다 라고 했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이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라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지금 내용이 전부 다 수나미의 내면 심리, 수나미의 독백이 제시되고 있는 거지. 수나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려고 독자의 장치구만. 그럼 내가 한 것은 도둑질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수나미의 내면 심리와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따옴표로 묶어놓을 수 있는 거지. 낮에 여기서부터 느꼈단 말인가? 까지 작은 따옴표로 묶을 수 있지.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쾌감을 회상했다.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며 전신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쾌감.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는 듯 후닥닥 일어서며 안절부절 못하고 방 안을 헤맸다. 밑으로 내려오죠. 저는 나쁜 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나미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나미는 낮에 공포와 쾌감을 떠올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전거를 끌고 오면서 도둑질했다라는 공포와 차 주인에게 엿먹였다라는 쾌감을 동시에 느끼지. 근데 죄책감보다 쾌감이 더 컸다라는 걸 깨닫고 체크, 자신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해본 겁니다. 됐나요? 2번. 저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만했다. 이해한다. 아무리 남이지만 수나미가 그랬을 때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는 옆에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정지.